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아시아에서 가장 긴장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타이완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일본은 서구 진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러시아와 극단적으로 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 긴장이 굉장히 높습니다. 러시아가 홋카이도로 침공할 경우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쿠릴열도, 사할린, 극동 연해주와 가까운 일본의 최전선이 바로 홋카이도입니다. 일본 방위성이 냉전 시대에 수립한 유사사태 시나리오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군사 전략가의 시나리오는 대개 패턴이 있기 때문인데 그 시나리오가 지금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988년 2월 29일 요미우리 신문은 홋카이도 침공을 독자적으로 격파할 방안에 대한 방위청의 급기자료 육상 자유대 근대화를 강조라는 기사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3월 15일 일본의 데일리 신조는 요미우리 신문 기사를 지금 상황에 맞춘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제목은 만약 17만의 러시아군이 홋카이도를 침략하면 오토의 내부에서 2사단은 전멸, 제2의 노먼한 사건이라는 현실이었습니다. 냉전 시기나 지금이나 지형 특성상 러시아군의 상륙 예상 지점은 와카나이, 테시오, 하마돈베츠, 에사시 대체로 네 곳입니다. 동부 군광구 병력 8만 가운데 상당수가 홋카이도의 최북단을 우선적으로 침공할 거란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면 최전선의 병력이 우선 오토의 내부를 거점 삼아 러시아군과 싸우게 되는데 전멸당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오토의 내부 다음의 방어선은 2사단 사령부가 있는 아사히가와입니다. 여기서 오비히로의 5여단 그리고 히가시 치토스의 제7전차사단이 러시아군과 싸우게 됩니다. 일본은 아사히가와를 우크라이나의 마리오폴에 비유합니다. 최후까지 싸우긴 하지만 중과 부적이라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으로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7전차사단은 일본 전차 가운데 중전차로 분류되는 90식 전차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홋카이도 주변 러시아와 일본의 전력은 수적으로 러시아가 우세합니다. 동부 군구는 군함 40척, 작전 항공기 320대, 총 병력은 8만입니다. 이에 반해 홋카이도로 수하는 육상 자유대 북부 방면대는 총 병력 3만에 불과합니다. 일본은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을 상정한 시나리오를 늘 작성해 왔습니다. 91년에 소련이 붕괴된 이후 보리스 옐친 대통령 시기에는 시대상에 맞춰 1994년에 시나리오를 작성했습니다. 그때는 소련의 붕괴 직후라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 러시아 정부가 신천지를 찾아 혹시 홋카이도로 침공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기반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러시아가 약해져 나토와는 다툴 상황이 못했습니다. 동유럽 각국에서는 반러시아 시위가 일어나 서쪽으로는 야심을 포기했고 미국으로부터 거리가 먼 일본의 홋카이도를 노렸던 시나리오를 만들었다고 일본의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가 극동에 배치했던 전차, 자주포, 보병 전투차, 병력 수송 장갑차로 구성된 차량화 저격사단과 블라디보스톡의 해병대도 지금은 우크라이나 작전에 동원된 상태입니다. 일본은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러시아군이 보급에서 약점을 드러낸 만큼 자유대도 해볼만 하다고 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자유대 역시 그동안 전수방어 체제였던 만큼 탄약 비축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예단은 금물이라는 견해도 강합니다. 최근 들어 일본 매체들은 홋카이도에 있는 일본 유일의 기갑사단 7사단을 자주 취재합니다. 7사단은 홋카이도를 러시아로부터 지키는 목적의 둔전병을 모체로 한 부대입니다. 1896년 편성된 구일본 제국군 7사단을 모체로 냉전 시대부터 소련, 러시아에 대항해 홋카이도를 지키는 최정예 부대로 존재해왔습니다. 4월 초에는 일본이 경악할 만한 러시아 정치인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공정한 러시아당 소속으로 10년 동안 러시아 상원의장을 지냈던 세르게이 미로노프는 어느 나라든 염원이 있는데 그것은 이웃나라의 영토 요구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러시아가 홋카이도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또 일본 정치인들이 제2차 세계대전의 교훈과 관동군의 운명을 완전히 잊지 않기를 바란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이 그 교훈을 잊어버린다면 러시아는 그 기억을 새롭게 일깨워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 전의 일인데 일본이 대러 제재에 착수하자 러시아가 보복을 검토하겠다고 한 뒤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일본은 러시아에 대항해 앵글로색슨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 세기 전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타라 입구 2.0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대러 경제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이란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실현하기 위한 일령 원활화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사회와 영국군 간 연합훈련을 위한 법적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황과도 만나 러시아의 무도한 침략을 중지시키고 평화를 되돌리자고도 말했습니다. 나토가 러시아의 문간에서 지저대는 바람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푸틴을 만나 대화하고 싶다던 교황에 대해 러시아의 침략이 무도한 짓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태리 드라기 총리와도 만나 전례 없이 강력한 대러 제재를 실시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G7 차원에서 연대하자고 했습니다. 이 같은 일본의 대러시아 스탠스는 역사의 반복입니다. 일찍이 타라 입구를 하면서 일본은 스스로 명예 백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한 세기 전 러일 전쟁도 영국을 대신해 러시아와 싸운 것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승리에 갈채를 보낸 국가들도 지금 러시아를 규탄하는 유럽 국가들이 많습니다. 유럽 제1의 친일 국가인 폴란드가 우선 그렇습니다. 현재 가장 충실한 나토 회원국으로 변신한 폴란드는 일본과도 역사적 유대가 깊습니다. 폴란드 독립전쟁에 무기와 자금을 지원했던 게 일본입니다. 나토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핀란드도 일본이 러시아를 격파했을 때 환호했던 나라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자주포를 지원하는 네덜란드는 일찍이 일본이 문물을 받아들인 국가입니다. 프랑스는 민법, 독일은 헌법과 육군체제를 일본에 수출한 나라들입니다. 현재 EU, 나토의 대러 제재에 일본이 아주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에는 이런 역사적 연원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제재에 대한 보복 조치로 미국의 바이든, 캐나다의 트루도, EU의 수네부, 영국의 보리스 존슨,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 대해 러시아 입국 금지를 발표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블랙리스트도 발표했습니다. 기시다 총리, 마츠노 관방장관, 하야시 외무대신 등 정관계 41명, 북방영토 관계자 3명, 미디어 종사자 12명, 경제계와 학자 등 모두 63명에 대해 러시아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서구나 일본도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러시아 역시 이제부터는 안면을 몰수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일본은 그러면서도 자국의 권익이 달린 장기적인 자원의 거래 권리가 확보됐다면서 에너지 안전 보장상 중요한 프로젝트는 철수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개발 중인 아크틱2 그리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할린 1과 2에서 다른 구미 기업이 철수를 발표한 마당에 혼자서만 철수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출자 비율을 보면 아크틱2의 미쓰이물산 조금액이 10%, 사할린 1의 일본 사할린 석유 개발, 경제산업성, 이토추 상사, 마루베니 등이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할린2에는 미쓰이물산과 미쯔비시 상사가 각기 12.5%,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분쟁을 보면 경제적으로는 미국, 유럽이 아닌 일본이 러시아와 전면전을 벌이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대러 제재에 가장 앞장서면서도 러시아 자원 개발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서방이 러시아의 해외 자산을 동결시키고 그 돈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